여러분, 혹시 인간관계를 약간 일종의 자판기라고 착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아, 자판기요. 그 동전 넣으면 음료수 나오는 그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팩트랑 논리라는 동전을 딱 밀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이 바로 굴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덜컥 내어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아, 되게 흥미로운 비유네요. 진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현실은 완전 다르잖아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말싸움에서 이겼는데 정작 내가 원했던 건 하나도 못 얻고 관계만 막 박살난 경험. 여러분도 분명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뛰도르시죠. 우리는 그 고장난 자판기 앞에서 똑같은 논리 동전만 계속 밀어넣으면서 왜 안 나오냐고 분통을 터뜨리거든요. 완전 공감돼요. 발로 뻥뻥 차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서 파헤쳐볼 자료들을 보면요.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의 명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그리고 이 철학을 2026년 현재 상황에 맞게 해부한 오디오 가이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논리라는 무기가 사실 협상에서는 가장 쓸모없는 도구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힘과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일상에서 진짜 원하는 걸 얻어내는 마법 같은 프레임워크를 여러분의 무기로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논리가 쓸모없다고요?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평생 배워온 게 기승전결 꽉꽉 채운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게 배웠죠. 근데 왜 하필 2026년 지금 그 논리를 버리고 새로운 무기를 찾아야 한다는 건가요? 지금 2026년의 노동시장 통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AI 자동화 때문에 내 일자리가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는 극심한 구조적 불안에 마비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요즘 다들 그 걱정 뻔이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플랫폼 자본주의가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거대한 알고리즘 시스템 통제 아래 놓여 있죠. 이런 초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상대방도 이미 극도의 스트레스와 방어 기제로 무장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아하, 다들 이미 마음속에 가시를 곤두세우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자본이나 알고리즘 혹은 스트레스 받는 타인에게 엑셀표 들이밀면서 논리로 따져봐야 절대 안 통한다는 거죠. 이제는 철저하게 상대의 내재적 동기를 파악하고 보이지 않는 감정적 가치를 찾아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협상론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와, 팩트 폭행으로는 불안에 떠는 인간과 거대한 알고리즘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이 거창해 보이는 심리적 협상이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당장 확인해 봐야겠죠? 네, 책에 나오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부터 시작해보죠. 자, 이 상황을 한번 파헤쳐 보죠. 여러분, 파리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연결편지 늦어져서 탑승구에 딱 10분 지각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보통 승객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탑승구 직원에게 달려가서 화를 내겠죠. 맞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비행기가 늦은 건 당신네 항공사 잘못 아니냐. 내 권리를 당장 보장해라. 이렇게 따질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맞는 팩트잖아요. 하지만 직원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규정상 탑승 마감입니다 이러면서 철벽을 칠 겁니다. 아, 진짜 상상만 해도 혈압 오르네요. 근데 여기서 다이아몬드 교수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권한도 없는 탑승구 직원과 논리 배틀을 뜨는 대신에 유리창 너머 조종석에 앉아있는 기장하고 애절하게 눈을 맞추면서 인간적인 교감을 시도한 거예요. 네, 그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기장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와,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여기서 오디오 가이드의 첫 번째 파트, 목표와 방향성 확립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이 등장합니다. 목표에 집중하라, 상대의 머릿속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감정에 신경 써라. 머릿속 그림이요? 네, 협상의 유일한 목적은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협상의 내용, 즉 여러분이 들이미는 팩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0% 미만이에요. 헐? 10%도 안 된다고요? 네, 나머지 90%는 사람과 프로세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까 탑승구 직원의 머릿속에는 내가 규정을 어기면 문책받는다는 방어적인 두려움이 꽉 차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직원은 권한 자체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반면 기장의 머릿속 인식은 달랐습니다. 이 비행기의 최종 통제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권위가 있었죠. 교수는 정확히 그 인식을 파악하고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장의 감정에 호소한 겁니다. 아, 진짜 소름 돋네요. 이 부분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만드는데요. 상대방 감정에 신경 써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일상적인 상황 하나 가정해 볼게요. 누군가 막 불같이 화를 낼 때, 우리는 보통 진정 좀 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아주 흔한 반응이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90%의 감정 룰을 적용해 보면 이 진정하라는 말이 상대방한테는 너의 분노는 지금 비합리적이고 틀렸어 라고 부정하는 신호를 주는 거 아닌가요? 그냥 팩트를 말하는 것뿐인데 왜 최악의 대응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뇌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위협이나 화를 느끼는 사람은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인지적 과부하요. 그러니까 뇌에 막 분노가 꽉 차서 다른 논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물리적으로 합리적인 제안을 수용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진정하라고 팩트를 꽂아버리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와, 완전 역효과네요. 그래서 오디오 가이드에서는 감정적 지불, 즉 사과와 공감이 무조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말 화나실만 합니다. 라던가 제가 그 입장이었어도 속상했을 겁니다. 라고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일단 그 꽉 찬 분노를 빼줘야 이성적인 대화를 나눌 10%의 공간이 열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감정의 빚부터 갚아야 논리가 들어갈 문이 열리는 셈이죠. 와, 팩트 동전을 넣기 전에 공감이라는 지불을 먼저 해라. 진짜 명언이네요. 자, 근데 낯선 사람과의 협상도 어렵지만 사실 가장 감정적으로 부딪히기 쉬운 건 우리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제일 어렵죠. 네, 책에 나오는 공주님 방 청소 사건이 딱 그 짝입니다. 막 장난감을 잔뜩 어질러 놓은 5살 딸 레지나한테 아빠가 빨리 치워! 하고 소리를 질러봐야 전혀 안 통하잖아요. 네, 아이들은 잔소리하면 더 안 치우니까요. 근데 아빠 데니스가 윽박 지르는 대신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레지나, 이 방이 훌륭한 공주님의 방처럼 보이니? 그러자 자기가 공주라고 굳게 믿고 있던 5살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방을 막 치우기 시작합니다. 진짜 마법 아닌가요? 이게 바로 가이드의 두 번째 파트, 상황 분석 및 문제인식에 등장하는 핵심입니다. 모든 상황은 다르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만전을 기해라. 아빠는 자기 권력으로 아이를 통제하려는 일반적인 통념을 버린 겁니다. 힘으로 누르지 않았다는 거네요. 예, 윽박지르는 대신 철저하게 5살 딸의 인식 속으로 들어간 훌륭한 프레이밍 기법입니다. 딸의 머릿속에 있는 공주라는 기준과 어질러진 현실방의 괴리를 스스로 깨닫게 만든 거죠. 스스로 깨닫게 만든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일반 청취자 입장에서 실생활 밀착 반론 하나 제기할게요. 네, 어떤 반론이시죠? 아이한테는 그 공주님 프라임이 통했다 쳐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처한 상황, 그 꽉 막힌 직장 상사와의 갈등에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사는 5살 아이가 아니잖아요. 하하, 상사는 5살 아이가 아니죠. 하지만 인간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이럴 때 적용해야 할 원칙이 바로 숨겨진 걸림돌 찾기입니다. 숨겨진 걸림돌이요? 네, 겉으로 드러난 무리한 요구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를 집요하게 찾아야 합니다. 상사가 부당하게 화를 내거나 억지를 부릴 때 그 표면적인 짜증과 맞서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겉으로 화를 내는 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상사가 그렇게 행동하는 본질적인 두려움이 뭔지 파악해야 해요. 임원진에게 실적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거나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방어막 같은 거네요.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사님이 임원진에게 받을 압박을 줄여드릴 수 있을까요로 바뀌어야 합니다. 분노라는 껍데기를 뚫고 그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가야죠. 와, 상사의 짜증과 싸우지 말고 두려움을 안심시켜라. 진짜 뼈를 때리네요. 자, 이렇게 심리적 장벽을 허물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내 이익을 챙기는 전술적인 방법으로는 넘어가 봐야겠죠? 네, 세 번째 파트인 가치 창출과 전술적 접근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제일 통쾌했던 에피소드가 맥도날드 감자튀김 사건이었어요. 밤 11시에 눅눅한 감자튀김을 받은 학생이 매니저한테 따지니까 매니저가 영업 끝날 시간이라 기름 다 뺐다면서 거절하잖아요. 네, 흔히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이죠. 근데 이때 학생이 막 진상 부리면서 싸운 게 아니라 매장 벽에 붙어있는 신선도 보증 포스터를 딱 가리키면서 한마디 합니다. 저 문구가 당신 회사의 표준인가요? 와, 결국 매니저가 꼴먹은 벙어리가 돼서 새 감자튀김을 튀겨주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바로 상대방의 표준을 활용하라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상대의 표준이요? 네,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부조화라고 하는데요. 인간이나 조직은 자기가 내세운 정체성이나 표준이 실제 행동과 어긋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2026년 현재의 플랫폼 갈등에 아주 기가 막히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 데일리 딜리버리 같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나쁘게 바꿨을 때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가 파업하고 감경적으로 호소하면 거대 자본 앞에서는 묻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ESG 상생 경영 가이드라인을 협상 테이블에 딱 올려놓는다면 어떨까요? 와, 당신네들이 쓴 상생 경영이라는 표준에 지금 이 행동이 맞냐고 묻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천명한 기준과 사측의 모순을 짚어내면 아무리 거대 기업이라도 명분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의 무기로 적을 제압한다. 이거 완전 사이다인데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한쪽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승자가 되는 전술도 있다는 거예요. 네, 파일을 키우는 기술이죠? 맞아요. 호텔 프론트에서 어떤 고객이 자기가 여행 커뮤니티에 진짜 정성스럽게 리뷰를 써줄 테니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협상하잖아요. 근데 성공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두 사람 모두 자기가 내어준 것보다 더 큰 걸 얻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치가 다른 대상을 교환하라는 원칙입니다. 호텔 입장에서는 어차피 비워둘 방이라 비용이 거의 안 들지만 고객의 좋은 리뷰는 마케팅 가치가 엄청나거든요. 반대로 고객은 리뷰 쓰는 수고로움보다 스위트룸의 가치를 훨씬 크게 느끼고요. 아, 완전 서로 다른 화폐를 교환하는 느낌이네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걸 2026년 애자일 기업의 연봉 협상과 연결해 볼까요? 불경기의 회사는 현금 지출을 엄청 꺼립니다. 하지만 직원은 유연근무나 워라밸을 원하죠. 아, 그럼 현금 대신 다른 가치를 교환하는 건가요? 네, 연봉 인상분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에 금요일 재택근무와 추가 휴가를 얻어내는 식이죠. 현금과 시간이라는 가치가 다른 대상을 점진적으로 접근하면서 교환하는 겁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현금만 고집하지 않으면 파이가 훨씬 커지는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전술들도 결국 준비가 없으면 꽝이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신뢰 구축과 실행 준비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네, 협상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 단계죠. 여러분, 면접에서 무려 18번이나 연속으로 떨어진 매훌이라는 청년 사연 들으시면 눈물 납니다. 똑같은 이력서를 18번 뿌리면서 계속 탈락했어요. 솔직히 이쯤 되면 내 스펙이 구리구나, 스펙이 전부인 세상이네 하고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자책하죠. 근데 다이아몬드 교수 조언을 듣고 이력서를 18개의 초개인화된 맞춤형으로 싹 바꿨더니 바로 합격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취업 면접 역시 철저한 협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매훌은 스펙을 바꾼 게 아니라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마라. 즉 투명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4분면 20단계 모델을 철저히 준비한 겁니다. 잠깐만요. 4분면 20단계 모델이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협상을 준비하는 구조적 프레임워크입니다. 상대방과의 차이를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로 삼는 거죠. 첫 번째는 목표와 문제 파악이고요. 두 번째는 면접관 개개인의 성향과 부서의 당면 과제 같은 당사자 분석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그 부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조작이나 조종 없이 내가 가진 역량으로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투명한 목록을 만든 겁니다. 없는 스펙을 지어낸 게 아니라 준비의 밀도를 높인 거네요. 네, 거짓말 없이 진정성 있게 접근했기 때문에 면접관들도 마음을 연 거죠. 철저한 분석과 준비 앞에서는 부족한 스펙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와, 자판기를 발로 찰 게 아니라 내부 구조를 분석해서 맞춤형 열쇠를 만든 거네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협상이라는 건 나를 막 내세우고 팩트로 때려눕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내 안경을 벗고 상대방의 안경을 써보는 그 다정한 과정 말이죠. 네,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당장 실천할 구체적인 미션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오, 미션이요. 좋죠. 오늘 저녁 가족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딱 한 번만 그 사람의 머릿속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날선 논리 대신 따뜻한 공감에 감정적 지불을 먼저 건네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지? 라는 말 한마디가 상황을 어떻게 바꾸는지 꼭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와, 진짜 오늘 밤에 꼭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정을 마무리하며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논리와 데이터 처리는 완벽하게 해내는 초지능 AI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상대의 비합리적인 감정을 어루만지고 서로 다른 무형의 가치를 찾아내 교환하는 이 끈적끈적한 공감과 타협의 능력이야말로 AI는 영원히 모방할 수 없는 인류 최후의 생존 무기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와, 팩트의 시대에 다정한 공감 능력이 최후의 무기라니 정말 생각할수록 소름 돋네요. 여러분, 저희도 오늘 배운 가치교환 원칙을 바로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다음 시간에도 이런 고품질의 컨텐츠를 준비해오는 건 저희에게 아주 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일이죠. 반면에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앱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는 건 단 1초의 아주 작은 노력일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을 저희의 큰 가치와 교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하, 아주 훌륭한 협상 시도네요. 네, 여러분의 따뜻한 감정적 지불을 기다리며 저희는 다음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들 고장난 자판기 차지 마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